네, 우선 이 대선에 나왔던 표 저희가 계산, 표 분석부터 조금 한번 짧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원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네. 지금 20대 여성과 남성이 각각 총 결집을 했는데 이 네. 젠더 이슈로 인해서 서로 다른 이 진영을 밀게 되면서 좀 양분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사전 출구 조사가 발표되고 이 여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는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후보에게 그 투표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죠. 다행히 이제 출구 조사를 통해서는 이제 응답자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구 조사를 통해서 짐작을 해보니까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뭐 60% 가까이 지지를 한 데 반해서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훨씬 많이 지지를 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과 여성이 정반대 선택을 했다는 것이 출구조사 결과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젠더 갈등이 윤석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되고 당선이 되는 과정에 보면 20대 남성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뭐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상당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둔 젠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떤 해법을 찾아내느냐 이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성별로 달라진 표심이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젠더 갈등 부추겼다는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젠더 갈등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예상보다 너무나 초박빙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일각에서는 나왔어요. 세대포 이론도 주장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세 가지죠. 세대포 이론, 그다음에 호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10% 승리. 그런데 10% 승리도 실현된 바가 없고요. 30% 호남도 실현된 바가 없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호남 30% 같은 경우는 틀렸다고 그래도 그렇게 국민의힘이 노력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의 어떤 통합, 국가 통합을 위한 어떤 노력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세대포 이론. 도 그렇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성 갈라치기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윤 당선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10% 격차로 이 후보와 질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아마 12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때 딱 7자 나왔죠.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남성 표가 확 결집이 되면서 다시 지지율이 반등되는 양상이 있었고 그거는 어떻게 해도 사실은 어떤 성을 기준으로 해서 남성 20, 30대의 어떤 표를 응집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갈라치기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뭐 우리가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은 좀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호남은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건 분열시켜가지고 표를 얻은 거거든요. 네. 아무리 선거가에서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열시켜 놓으면 이걸 수습하고 다시 통합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통합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그거 사실 믿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이게 여가부 폐지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살짝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뭐 이준석 이 대표와 또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된 뭐 조은희 의원
이렇게 둘이서 좀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 모양새도 있었습니다. 뭐 이준석 의원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것뿐이다 이러면서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이거 뭐 사진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3월 11일 날 이제 한 얘기인데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당내 구성원들도 뭐 이준석을 까든 말든 관계 없는데 당선인의 공약 가지고 직접 비판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조 의원이 이제 여가부를 오히려 이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정말 좀 반대 분위기 서로 양립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가부 폐지는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그 당시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민들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었어요. 여성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여가부의 그 기능이 거의 한계에 달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가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민주당 출신의 광역자치단체장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회나 아니면 제때 목소리를 뭐 대국회 아니면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많이 네. 실망해서요. 그때 여가부 폐지론이 나온 것도 있고 과거에도 사실 이 여성가족부는 대상을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보통의 부처들은 기능을 대상으로 하거든. 기능이 이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달리 이제 편성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은 이와 관련해서 저출산, 보육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이 여성가족부가 조금 다른 면으로 폐지가 되고 나서 저출산, 보육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인구 절벽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가부는 예산이 1.2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성인지 예산이 한 해에 30조고요. 저출산 예산도 한 해에 수십조를 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성평등 이런 보육 이런 문제를 같이 하려면 일정 부분은 복지부에 또 기능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인구 절벽 문제는 그렇게 수십조 예산을 쓰는데도 지금 우리가 십수년 동안 270조에서 300조를 썼지만 실패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부처를 폐지하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인수위 단계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인수위 단계에서 확정이 되리라 봅니다. 네. 네, 이 갑론을박이 대선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런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지 못하겠는데 여성가족부 폐지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없었으면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 죽었습니다. 저희 대선 후보 공약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건 대선 후보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없으면 저희들 죽었습니다. 저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더 큰 예산과 더 큰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서. 네, 지금 뭐 이용수 할머니의 부탁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모습 같이 봤고요. 구정차장,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은 사실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여가부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여성이라는 그 이제 젠더가 이 부처 이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차별받는 것도 있었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약자 지위에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배려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신설이 되게 됐는데 과연 그 상징성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냐. 네. 이거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여성가족부가 존재함으로써 여성이나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됐느냐. 오히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부로 분산되어 있는 어떤 기능을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에 국한되지 말고 기능 중심으로 새롭게 좀 재편하자. 네.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그 사회적 반응은 여성을 중시하는 가족부를 폐지한다라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반발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하고 그걸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뭐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그 제일 앞에 섰던 게 이제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인을 이제 정점으로 한 어떤 당직 개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한기호 사무총장 원래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한기호 사무총장이 다시 복귀를 시키고 본인 사람들로 이제 당을 재편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이 뭔가 청와대와의 미묘한 이런 기싸움을 위해서 본인 체제를 빨리 만드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와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네. 합당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합당에 대한 합당이요? 지금 국민의당과 합당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립을 본격적으로 본인이 잡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선거가 치른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빨리 이 당직 개편하는 경우 별로 많지 않거든요. 지금 인수위도 들어가고 뭐 이분들도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분인데 그냥 당직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국민의당과의 어떤 합당 그 맥락에서 본인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3인방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한데요, 대변인님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장제원 의원은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직책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당선인 비서실장이 끝나고 인수위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지는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통령 근데 비서실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게 얘기가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요. 과거에 임태희 대통령 네. 비서실장이 그런 경우였는데 그렇게 한 경우엔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네.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니까 이게 아주 희생도 따르고 고민이 그 지역 구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그 인터뷰에서 본인은 인수위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들어가지 네. 않을 거다 이렇게 확언을 했었고요. 근데 아마 지금 19대 보궐로 들어와서 18대 보궐로 들어와서 19, 21 이렇게 됐으니까 네. 4선 의원이니까요. 원내대표에 출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4월에 원내대표가 다시 바뀌는데 그때 원내대표가 돼서 호흡을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당청 간 교류에 좀 가격화를 하겠다 이런 거군요. 당대표와의 관계보다 사실 입법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 정책위 의장의 역할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여당 정책위 의장은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 여당이든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에서 거의 살아요. 이 서별관이라 그래서 경제부처 회의하고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다 선출로 되지 뭐 임명으로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 말씀하셨는데 윤한홍 의원은 과거에도 이제 청와대에도 근무하셨고 그리고 인사 부분을 관여를 옛날에도 하셨어요. 행정고시 출신이죠. 인수위에도 계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지금은 하지만 여기도 당에서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윤핵관이라는 불렸던 분들이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당에 계실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윤핵관들이 네.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하고 취임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총재를 겸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동시에 당의 총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당대표는 따로 선출이 되고 있고 원내대표도 그렇죠. 따로 선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이지 실제 그 정책을 입안해서 입법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입법을 보좌해 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좀 역할이 더 중요한데 이제 그 윤핵관이었던 그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대선 이후에 재정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하고요. 여가부 폐지 관련 이어지는 갑론을박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